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096일째인 오늘 반가운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사실상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는 건데요.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감염 취약시설, 병원과 약국, 그리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핵심 방역 조치 중에선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만 남게 됐습니다. 이미 국회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기간도 3일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단축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새해 첫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동정으로 설 연휴 전날 보도본부 한나인 문을 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아랍에미레이트와 스위스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스위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의 특별 연설이 핵심 일정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귀국길에 올라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서울 공항에 도착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우리 시각으로 어제 한국 정상으로 9년 만에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범세계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이 국제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자유와 연대의 정신으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가진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 위기 극복과 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이어 국가 간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이 글로벌 협력 강화와 함께 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서 한국이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해서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연설 듣고 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 연설 이후 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취리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해서 이 양자과학 석학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라면서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과학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또 배석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도 올해를 양자과학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양국 연구 교류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리 연방공대는요, 그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그런 아주 명문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저희도 잘 아는 아인슈타인 그리고 폰 노이만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아인슈타인과 폰 노이만 등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꿈을 키운 진리의 전당이자 또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곳에서 석학을 만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 국가전략기술의 하나로 퀀텀 사이언스를 선정해서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이 향후 우리 양자기술 정책에 중요하게 활용될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아인슈타인, 또 폰 노이만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꿈을 키워온 진리의 전당이자 22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이곳 쥐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석학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 국가 전략 기술의 하나로 이 퀀텀 사이언스를 선정해서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이 고견이 향후 우리 양자 기술 정책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석학들의 조언들을 듣고요. 즉석에서 이종호 장관에게 인력 지도를 그려서 잘 검토해보라는 내용의 쪽지를 지시도 내렸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아마 그 간담회에서 이제 안드레아스 빌라프 소장 같은 경우에 쥐리 연방공대가 양자기술 분야의 강자가 된 비결이 바로 스위스 정부의 전폭적 지원,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우수한 학생, 국제협력 네트워크 이런 걸 이제 꼽은 데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그런 답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순방 성과도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행한 경제인들에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천명했던 윤 대통령.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 실질적 성과는 물론이고요. 경제를 최우선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국내외에 각인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번 순방은 이 경제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이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확대 등 돌파구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를 확인시켜주듯 이 UAE 국빈 방문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또 48개 양해 각서, 또 원자력 발전 추가 협력과 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합의 등을 이끌어내는 등 이 역대 UAE 순방 중 최대 규모 성과를 도출해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자평입니다. 이 스위스에서도 경제 외교에 주력했던 윤 대통령은요, 이 풍력 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 베스타스에 3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이 머크, 노바티스 등 총 8억 달러의 한국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관련한 대통령실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순방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상 경제 외교를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UAE 국부펀드 등이 한국 기업에 300억 불을 투자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UAE의 국가 간 투자 협약 중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번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해서 베스타스 3억 불 투자 신고를 포함해서 머크, 노바티스 등 총 8억 불의 대한 투자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외교 성과와 별개로 윤 대통령의 이란은 UAE의 적, 이 발언으로 이 한국-이란 관계의 갈등에 불씨를 남긴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윤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연설 현장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 회장,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을 주최하는 주최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짧은 그 단상에서 대담을 또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전을 좀 언급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슈밥 회장과의 대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지속돼서 이 원전 생태계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는가 하면 이 원전 확대와 추가 건설 의지를 보였는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안 또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탓에 원전의 이런 생태계들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저희가 반드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또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원전 기술을 공유하고 청정 에너지인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관련해서 정책 방향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현재 추가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건설은 아마 신한울 3, 4호기를 지칭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계획된 것 이외의 신규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11차 전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대담에서 슈밥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가치 공유 측면에서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거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유사한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와 체제가 다르지만 체제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배제하거나 차단하기보단 더 포용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위스 현지에서 외신 인터뷰도 가졌는데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또 비쳤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핵 재무장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우리가 NPT, 즉 핵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한글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최근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공개 언급해서 대내외적인 파장이 이어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일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 그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의 미 핵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네, 방금 듣고 오신 이 당시 발언은요, 이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 통수권자의 각오 등을 분명히 하는 의도였다는 게 이 당시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앞서 말했듯이 이 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고, 이어 정부는 이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겁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 윤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누그러들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 방문, 그 다음에 새해 처음으로 지금 해외 방문,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와 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내일 우리 시간으로 서울에 지금 귀국을 합니다. 경제에 최우선 방점을 찍은 그런 이제 순방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앞서 저희 기자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란과의 그 문제 지금 나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알려진 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앞서서 먼저 자기가 중국을 가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겠지만 어떻든 만에 하나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오기 전에 또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거는 그건 외교 관행상 맞지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한 4년 정도 우리나라를 찾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미 방중을 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으로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상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패널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경제의 성과, 그러니까 외교에 대한 성과는 사실상 모든 언론이 다 지금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 의도한 대로, 의도한 이상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초점을 두는 게 중동 메가 프로젝트거든요. 이미 사우디 왕세자가 40조,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40조를 지금 MOU를 체결했던 부분과 함께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까지 합치면 새로운 어떤 중동 붐을 기대할 수 있는 초석을 깔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에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 G20 때 시진핑과 서로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끼리 서로 밥 한번 먹읍시다라는 건 사실 기약할 수 없는 거지만 정상들이 서로 초청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는 그 베이스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인정을 하고
새로운 또 외교 관계를 열어 나가자라는 그런 기반하에서 서로 초청을 했다라고 지금 전제가 돼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앞에 방문하겠다의 전제가 뭐냐면 중국과의 협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협의라는 것은 누가 먼저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먼저를 위해서 또 어떤 이 상대적으로 받아야 될 것.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그냥 방문이 아니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양국 관계의 협의가 있어야만 방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의 전제가 충족이 되면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읽힌다면 더군다나 민주당이 저는 전혀 반대할 게 아닌 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비난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굉장히 전향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여서 민주당은 환영의 어떤 그런 논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뭐 민주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엄격한 조치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사실상의 지금 보복 조치를 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간에 풀어야 할 그런 경제적인 또 외교적인 그다음에 이런 방역적인 문제라든지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방중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외교적인 그런 관례라든지 두 나라의 정상 외교의 어떤 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어떤 외교를 할 때는 카드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대 국가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쪽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것들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항상 그 보수 쪽에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왜 중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굴종적인 외교를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는 굉장히 반중에 대한 어떤 언급도 있으셨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실적인 외교는 현실이니까 국익 우선이라는 모토 아래서는 당연히 중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 만나서 국가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말대로 먼저 하겠다고 한다든지 그쪽에서 어떤 실무자 선에서 어떤 협의가 돼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언을 할 단계까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섣불리 얘기를 한다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지 오히려 그런 자세를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서는 실무자 선에서 충분히 성숙된 단계 이후에 저는 발표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 포럼 가셔서도 하신 말씀이 그 인태 전략을 얘기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인태 전략은 그게 곧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인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위인지 대한민국의 외교적 스탠스가 어떤 것이 진짜로 중국과 마주하고 싶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얘기가 된 상태에서 이런 어떤 만남이 성사가 되는 것이 맞지 어떤 그 실무자 선에서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논의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김 여사 이번 순방 기간 상대국 왕실 관계자들을 만난다든지 또 문화예술 주제 간담회를 갖는 등 6차례의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김 여사가 이 스위스 취리 알베르토 자코메디 재단을 방문한 것도 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 여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스위스 출신 유명 조각가 이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한국 특별전을 기획하는 등 이 자코메티 재단과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이 자코메티 재단 회장 등과 환담을 하면서 예술가이기 이전에 시대를 통찰하는 사상가였던 자코메티의 작품을 통해서 현대 미술에 반영된 시대의 고뇌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여사의 전공을 살린 이러한 활동은 순방 기간 더 있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예술가 리더 행사에 초청돼서 세계 예술인과 만날 기회를 가지는가 하면은 앞서 UAE에서는 아부다비 바다궁에서 UAE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무함마드 현 대통령 어머니인 파티마 여사의 초청을 받아서 만찬을 함께하고 또 누라 알카아비 문화청소년부 장관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잠행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나 전 의원의 이 전대 출마 여부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오늘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이 박종희 전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이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설 연휴를 조용히 지내고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나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에 주목이 됩니다. 이 관련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 출마 의지는 강하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네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라든가 측근 인사들의 저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입장이고요. 침잠 모드로 있는 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경제 국익 외교로 분주하신데 네. 누가 안 되기 위해서 뭘 얘기만 하면은 공격을 하니까 좀 조용히 좀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선언하십니까? 그건 뭐 제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설 연휴 뭐 조용히 지내고 대통령 이제 귀국하시면 그 이후에 설 연휴 끝나고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은 이제 나 전 의원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요. 이제 박 전 의원의 저런 발언으로 나 전 의원의 출마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이고요. 어쨌든 나 전 의원으로선 지금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푸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일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나 전 의원이 오늘 윤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청장 나 전 의원 측에서는 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한 매체는요. 이 복수의 나 전 의원 측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이 나 전 의원이 이르면 20일 오전 SNS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어제 공지를 통해서 질의가 많아 공지드린다며 이 페이스북의 사과 표명 기사는 오보다라고 알린 겁니다. 여권 안팎에서 나 전 의원 사태와 관련해 주목하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 전 의원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주 거친 설전입니다. 사실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 부위원장직 그리고 기후환경 대사직 해임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나 전 의원이잖아요. 이런 나 전 의원을 향한 당내 친윤계의 십자포화에 홍준표 시장이 가세를 하니까 나 전 의원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는 그런 양상인데요. 먼저 포문은 홍 시장이 열었습니다. 지난 17일이죠. SNS를 통해서 나 전 의원을 겨냥해 이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라고 썼습니다. 이어 다음 날에도 SNS를 통해서 부부가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다 이러면서 이 현직 판사인 나 전 의원의 배우자까지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러자 나 전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홍 시장의 부창부수 발언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면서 가족까지 공격하는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께서는 그 발언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박종희 전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홍 시장의 건물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바로 그 대목이 이제 나 전 대표의 호불호가 굉장히 갈린다 하는 부분이고요. 네.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했던 사실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 저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전 대표께서 내가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자꾸 그런 허위 보고를 올린다. 또 이간을 시킨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 부동산 의혹 문제는 네. 신당동에 있는 상가 건물이에요. 네. 그걸 사다가 이제 자금 계획이 좀 차질이 빚어져서 대출. 1년 만에 이제 팔았는데 1,600만 원 정도 남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걸 어떻게 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관련한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요. 민노총 간부들과 접촉한 북한 공작원들의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민노총 이 전현직 간부 4명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국정원이요. 이들과 접촉한 북한 공작원 5명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요. 북한 5명의 공작
국장명은 이 배성룡, 김일진, 전지설, 리광진 그리고 40대 미상 공작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리광진은 이 1990년대 부부 공작조 등으로 위장해서 이 수차례 국내에 침투한 전력이 있고 2021년 적발된 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에도 개입한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부 자료 등에 따르면요. 리광진은 북한에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웅 칭호를 받고 이 노동당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에서 부부장 직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나이는 60대 중반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광진 등 북한 공작원 5명의 신원을 확보한 방첩 당국은요. 이들이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집중 관리하면서 이른바 민노총 장악과 조종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조선일보는 방첩 당국이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이 외국계 이메일 등을 활용해서 북측과 교신한 증거물 등을 확보하고 또 분석 중이라면서 특히 안보당국은 북한 공작원과 이 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이 2019년에도 자주 접촉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한 보안 부서 관계자는요, 북한이 2019년 2월 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또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 등으로 한미와 이른바 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 그 동안에도 뒤로는 끊임없이 대남 공작을 벌인 셈이라면서 한국 여론을 움직여 반미 시 등을 벌이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취재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제 취재원을 통해서 그 취재한 말 그대로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지는 남겨둬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이 실제 이제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그런 반미 활동을 해온 정황도 파악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국정원의 주장입니다. 네, 국정원은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여러 차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만난 것으로 파악했고 정부 당국은 이들이 2인 1조로 출국해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고 돌아온 뒤에는 반정부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 당국이 공작금을 받은 단서로 포착한 당시 정황을 보면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2016년 8월 중국으로 출국했을 당시 검정색 가방을 가져갔는데 그 가방을 북한 공작원이 북한으로 들고 돌아갔다고 하고요. 2016년 9월 베트남에서는 북한 공작원 아들의 오토바이에서 검은색 물건을 건네받았고 A씨가 국내로 돌아와서 사설 환전소에서 $10,000를 환전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거액의 달러 반입 사실을 들킬 경우에 대비해서 해외 방문 목적부터 철저하게 숨겼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이 동아일보에 따르면요. 이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와 이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입국 서류의 방문 목적을 현지 사업, 이 부부 동반 관광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간 뒤에 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공작원들을 만났고 인적 드문 호텔방으로 이동해서 북한의 지령 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최소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18일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본부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민노총 조직국장 A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A씨는 지난해 8월 참석한 8.15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북한 노동자 단체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가 낭독된 부분이 기재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국정원은 이러한 점에서 이 조직국장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이 조직국장 A씨는 당시 집회에서 사전행사 진행을 맡았는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이런 구호를 외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조선직총이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하고 또 본 행사에서는 이 낭독된 조선직총의 연대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당시 집회에서 낭독된 조선직총의 연대사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노총에게 보내는 연대사.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으며 이제 얼마 후에는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온 결에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이러한 대결 망동을 단호히 진뭉개 버려야 합니다.
지금 들으신 연대사 내용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들어봐도. 그런데 이 연대사가 지금도 민주노총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당시 집회에서도 양대 노총인 민노총, 한노총, 그리고 조선직총의 공동 결의문도 발표됐습니다. 결의문에는 남북 노동자들은 우리 민족 문제에 끼어들어 회방을 놓고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가용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이라거나 또 오늘 대회부터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9월 19일까지를 남북 노동자 공동 실천 기간으로 선포하고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과 침략 전쟁 장비 반입을 비롯한 전쟁 대결 책동을 단호히 부숴버리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 나갈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국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이 민노총 조직국장 A씨를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공안당국은 북한의 지령이 이 민노총 활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명백해 보이지만 현재 수사 단계에서 간첩단으로 볼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안이했던 대공수사 문제가 봉인 해제되는 것이라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 관련 수사를 손 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식으로 수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전현직 간부들의 이런 혐의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수사가 이제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기획 수사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민노총은요, 이번 수사를 색깔 공세이자 노조 죽이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요,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며 이 수십 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총책임으로 지목된 이 조직국장 A씨라는 사람 역시 3년 전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국정원, 이제는 관에 넣고 못질해서 땅에 묻어야 할 때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어제 민노총의 기자회견과 오늘 한노총 측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입니다. 어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의도가 다른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조를 좀 국민 속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부패 비리 집단으로 좀 과도하게 공격하고 방법도 좀 거칠게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위반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단죄하면 되지. 왜 민주노총을 공격합니까? 그렇군요.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 당국이 이제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과 만난 북한 공작원들의 신원까지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이 양대 노동 조직이 주최한 작년 8.15 관련 집회에서 조선직총 그러니까 노동당 산하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직총의 연대사가 그대로 낭독됐다는 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수사 당국이 파악한 정황들 그리고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과연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들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민주노총이 약간의 과거에는 이념적인 집단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약간 이익 집단으로 좀 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과의 관련성,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어느 여야를 떠나서 민주노총이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국가 조직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간과하고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각에서 얘기를 하듯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덮어뒀던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첩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점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보면 굉장히 성숙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탐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가운데 지금 저는 수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가 뭐 지금 기강 비서관이 이시원 당시 검사가 이 유우성 씨 사건, 소위 말하는 서울시 간첩단 사건, 이 부분이 조작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실은 규명을 하되 어떠한 부분을 더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덮어서 사건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야 된다. 저는 이런 점만 우려를 표하고 나머지 부분, 이런 뭐 정말 간첩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민노총이 이익 집단화 되었을까요? 민노총의 최근까지 활동들을 한번 돌아보죠. 2022년 6월 11일입니다. 민노총 반미 자주대회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고요. 2,00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이들이 결의한 건 이렇습니다. 한반도 곳곳에 새로운 미군 기지 건설하면서 남의 나라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일반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미군 물러가라 라고 서울 한복판에서 부르짖었고요. 8월 16일입니다.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서 민중의 적 미국 제국주의를 쓸어버리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게 이익 집단의 어떤 활동인지 저는 이런 그 구호들이 외친 배경이 이번에 조직국장으로 드러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민노총 내 아직도 민노총 그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통일위원회의 내부 문건을 보면 북한의 주장 2021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것은 한반도 내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강도 높은 선언이다. 북한의 주장까지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는 이런 어떤 활동을 버젓이 해왔던 민노총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저희 뉴스9 단독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남북 관계를 의식해서 간첩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보도됐습니다. 맞습니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이제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서 공작금까지 받았다. 지금 이런 의혹입니다. 네, 해당 사건은 소위 청주 간첩단 사건인데요. 간첩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는 2017년부터 청주를 중심으로 북한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다 2021년에 4명 중 3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8년 초 혐의 관련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당시 서훈 원장이 제가하지 않아서 재판에 넘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공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저희 TV조선과 만나서 서 전 원장이 남북 관계가 개선 중인데 간첩 사건이 터지면 악영향을 미치니 보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서 전 원장이 직권으로 간첩 수사를 막았다는 건데 같은 해 4월부터 반년간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원장은요. 이전에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었죠. 네, 지난 2021년 충북 동지회 회원들이 구속된 직후인데요. 이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 전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재는 이 박지원 전 원장 재임 후반에야 이뤄졌고요. 국정원은 수사가 지연된 사이 이들이 35차례에 걸쳐 북한과 교신했고 또 2019년엔 중국 심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2021년 의혹을 부인한 서 전 원장의 목소리와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팀과 국정원 충북 지부 대공수사 요원들이 이들에 대한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 이들을 체포해 사법 처리하자라고 실장님께 제기하니까 당시 실장님께서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사건을 좀 늦추자며 사법 처리 시작 결재를 미루었다. 이미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노총 핵심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국정원이 수뇌부가 간첩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재경입니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서 지금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이 곧바로 이건 합의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다음 주 금요일이죠. 27일에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었는데요. 이 대표는 통보를 받은 후 이틀 뒤인 지난 18일에 이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검찰이 통보한 날은 평일이라 일을 해야 하니까 하루 뒤인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출석 시간도 오전 10시 30분이다 이렇게 못 박아 공표를 했는데요.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 대표의 발표에 검찰은 곧바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검찰이 제시한 소환 조사 일정을 일축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다 이 수사팀의 출석 날짜는 물론 출석 시간까지 자의적으로 결정해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건데요.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출석 날짜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밝혔지만 이 수사팀과 협의한 바는 없고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이 조사 횟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횟수도 협의 중이다. 결국 이 말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한 번 소환 조사로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검찰은 위례 대장동 의혹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확인할 사항이 많아서 최소 2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가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 대표와 검찰 측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대표가 이제 검찰에는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1야당의 어떤 말이고 또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결국은 이 대표 입장을 존중을 해서 28일에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쨌든 일정 조정이 좀 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장동 수사 관련 새로운 소식들도 짚어볼 텐데요. 먼저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TV조선이 검찰 내부 문건을 입수를 했는데요. 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해당 문건에 따르면요.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이 경기도지사 취임 후 진행했던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에 대장동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점에 주목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덕지구 개발은요. 이 대표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이제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꾼 겁니다. 결국 이제 대장동 판박이 사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건데요. 다만 이제 한 현덕지구에서는 민간업자의 초과이익을 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요. 이 현덕지구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실 이 현덕지구보다 더 많은 수익이 예상이 됐던 대장동 사업에서는 삭제가 되었다면서 이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의도적인 특혜 제공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이 대장동 사업의 비정상적 이익 배분 구조로 인해서 지분 7%만 보유한 화천대유와 또 천화동인이 4천억 원을 배당받는 이런 기이한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의혹이라든지 혐의 부분은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검찰 측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끝에는 이제 법정에서 다툴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 TV조선 등은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 진행됐던 행정소송에 김만배 씨가 변호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 개인 사건도 또 이 대표가 피고도 아니었던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연히 소송 비용도 성남시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방송이 제2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 관련 보도를 방심위에 제소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속보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요. 대장동 확정 이익을 이재명 대표가 결정했다.
이런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열린 이 대장동 재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이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묻자 이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설계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다. 천재 같지 않냐고 말하고 이 확정 이익에 대해서도 이 시장이 다 설명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수사에서 나온 얘기들은 저희가 이제 재판이라든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중에 더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방금 전해드린 소식처럼 법정에서 나온 증언은 어쨌든 위증죄를 각오하고서 지금 내놓은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관련 소식도 짚어볼 텐데요. 김 전 회장, 결국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회장이 반성한다는 의미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면서 서면 심사로 진행이 됐고요. 법원은 오늘 새벽 2시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가지입니다. 4,500억 원대 배임 혐의, 100억 원대 횡령, 허위 공시 혐의가 적용됐고요. 여기에 640만 달러, 즉 우리 돈 80억 원 상당을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와 또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3억 원 상당 뇌물을 준 혐의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자금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돈의 기본 흐름부터 명확히 규명돼야 그 다음으로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도 열린다는 판단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파고들겠다는 전략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이 앞으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횡령과 배임 혐의, 또 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대표의 관계 등 이 전면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북 송금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사실 등은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에 이 대가성은 없었고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에요. 이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시 북측과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사업건의 명목으로 북에 현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측에서 경기도가 약속한 농림복합형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 원을 아직도 지원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쌍방울이 내달라고 요구한 것도 대북 송금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그 스마트팜 관련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결국 그러니까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을 가능성, 바로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당시 쌍방울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북 사업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었고 또 김 전 회장이 법인카드를 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도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접점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이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지난해 9월 이 영장 심사 출석 모습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뭐 걸려 있는 사건입니까? 네.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뭐 지속적으로 선물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네, 다만 김 전 회장은 경기도와 상관없는 이 쌍방울 그룹의 자체적 대북 사업이란 그런 입장은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대북 송금 의혹이 이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 지금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와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공모한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반역 행위이자 여적죄라면서 강하게 날을 세웠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 쌍방울이 공모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 행위입니다. 천안함 폭침 테러 주범 김영철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 대북 송금 의혹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조응천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돈으로 했다. 예. 뭐 저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맞기는 하지만 예. 이게 뭐 배임이나 횡령은 아니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근데 뭐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금 쫓아가면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예. 대북 송금 과정이 또 뭐 아태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네.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상상하지 못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모르는 사이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증거가 없으니까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뺀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큰 소리 쳐놓고 기소하는 거 보세요. 지금 김성태 씨 구속영장에도 변호사비 대납은 뺐잖아요. 그럼 왜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검찰이. 실제로 구속영장이나 재판 때는 빼잖아요. 자신 없으니까. 증거 없으니까. 그런 게 정치 검찰의 나쁜 수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소환되면 다 돈 받아서 갈 줄 알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법리 논쟁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서로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문화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검찰은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앞서 KBS 뉴스에 직접 출연을 해서 누군가 술을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통화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은 술을 먹다 보면 종종 전화를 바꿔주고 그런 일이 있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이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함께 출연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요, 이재명 대표는 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모른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렇게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제 관련한 수사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대북 송금 의혹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고 아까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평가해 주시죠. 일단은 그 김성태 회장의 개인 비리들은 뭐 저는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쌍방울 그룹 관련해가지고 자본시장 교란 행위 이런 등에 관련한 범죄 등은 충분히 저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수사가 될 것이라 보고요.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까도 우상호 의원의 코멘트가 있었지만은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어떤 명백하게 명백할 것만 같은 어떤 혐의를 가지고도 어떤 증거 이번 구속영장 기소를 함에 있어서는 빠져 있단 말이죠. 물론 추후에 아마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뭐 변호사비 대납이 확실한 것처럼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항상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러하듯이 이것이 안 되니까 그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뭐 여권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와 당이 함께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것도 저는 검찰의 수사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명백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버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좀 검찰에서 명백한 증거를
증거와 팩트를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명백한 증거를 아마 검찰에서 이야기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될 겁니다. 딜레마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어떤 증거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면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지적을 하다가 또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승부를 걸려고 재판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전에 증거가 없는데 왜 기소를 했느냐라는 공박을 벌이는 것 자체도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당시 상황을 사실 되돌아봐야 돼요. 2018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태협을 동원해서 그때 아태협 대회를 할 당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몰렸을 때입니다. 즉 어떤 그 옆에 김혜경 여사가 당시에 그 해경군 김씨 운운하면서 11월 16일 날 아태협 대회가 열렸는데 11월 19일 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요. 그렇듯이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신문 그룹은 왜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명하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하던 당시에 사실 이재명 지사로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된다. 굉장히 그때 쫓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나를 초청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쌍방울과 아태협을 동원해서 무리한 대북 송금으로 자신의 어떤 대북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욱더 그 조응천 의원 표현처럼 또 다른 게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추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어디까지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추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윤정희 별세.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 영화계를 풍미했던 배우 윤정희 씨의 별세 소식입니다. 네, 60년대 문희, 남정희 씨와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이죠. 음악의 여왕으로 불렸던 배우 윤정희 씨가 향년 79세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윤정희 씨는 지난 2017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그리고 딸 백진희 씨와 함께 프랑스에서 거주해 왔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19일 오후 파리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각계각층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정희 씨는 한국 영화의 산 역사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말 그대로 빅스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정희 씨는요, 여로, 독짓는 늙은이, 까치소리, 위기의 여자 등 300여 편에 달하는 작품에 출연하면서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윤정희 씨의 과거 출연 작품들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빠, 잠깐. 왜? 정수님 결혼했어. 오빠가 전사를 했다고 전사 통지서래나 그런 것까지 갖다 대주고.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애타도록 보고파도 찾을 길 없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광고하려 한 건 아닌데 아무라도 그저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1967년 청춘 극장으로 데뷔한 윤정희 씨는요, 당시 1200대 1이라는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신인 배우 오디션에 합격해서 처음부터 화려한 스타 탄생을 알리며 등장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데뷔 이후 배우로서 정말 쉴 틈 없이 활약을 하며 스크린을 종횡무진했고요. 대종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등 국내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과 인기 여우상을 휩쓸었습니다. 또 임권택, 이만희, 또 신상옥 등 이 거장 감독들의 뮤즈로 불리면서 한 시대를 풍미를 했는데요. 고 신상옥 감독은요, 파격적 캐릭터의 여주인공은 윤정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세상을 떠난 배우 신성일 씨와는 영혼의 단짝으로도 불렸습니다. 윤정희 씨는 생전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화와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혀왔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세기 동안 영화와 살 수 있다는 것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여러분들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화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영화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톱스타들에 비해 윤정희 씨의 사생활도 남달랐습니다. 한창 배우로서 주가를 올리던 시기에 이제 돌연 유학을 선언했는가 하면 또 부부가 북한에 의해서 납치될 뻔하는 그런 놀랄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또 유학 생활 도중에요. 이 세계적 명성을 얻은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전격 결혼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1972년 독일 뮌헨에서 열린 고 윤희상 감독의 오페라를 보러 갔다가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이후 2년 뒤에 윤정희 씨가 유학 중이던 프랑스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재회하면서 사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석상마다 손을 꼭 잡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문학의 인꼬 부부로 불려왔습니다. 이들 부부가 결혼한 이듬해인 1977년에 또 나쁜 미수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가 결혼한 이듬해의 일이었는데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 부호의 연주에 초청을 받고 당시 유고슬라비아에 들어갔다가 납치되기 직전 극적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북한 공작원은 이들 부부를 납치하려고 백건우 부부와 가족같이 지내던 인물까지 매수하는 등 철두철미한 면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정희 씨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출연한 영화 시, 그 작품이 사실상 윤정희 씨의 마지막 그 영화 출연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후에 알츠하이머 투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창동 감독의 영화 그 작품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영화 시에서 알츠하이머 노인 역을 맡았던 윤정희 씨가 실제로 시 촬영 당시 알츠하이머 초기였음이 밝혀지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윤정희 씨 친동생들과 또 윤 씨의 딸 백진희 씨가 이 성년 후견인 자격을 놓고 소송장까지 벌였었는데요. 프랑스 법원이 딸 백진희 씨에게 성년 후견인 자격이 있다고 최종 판결을 했고 국내에서도 딸 백진희 씨가 1, 2심 모두 승소를 한 뒤에 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윤정희 씨가 사망한 만큼 법적 결론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나 음악의 스타 윤정희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구룡마을 또 큰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서초구 구룡마을의 화재 소식 오늘 아침에 접하고서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6시 반쯤에 이 서울의 마지막 환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불은 약 3시간 40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한때 소방대응 2단계까지 상향 발령되면서 이 인근 소방 헬기와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해서 진압에 나섰었는데요. 불이 다소 줄어들면서 9시 20분쯤엔 대응 1단계로 하향했고 10시 10분쯤에는 초진에 성공하면서 대응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소방당국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연소 확대 우려가 없고 잔불만 남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10시 10분에 초진을 잡았으며 대응 1단계를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그 산으로는 연소 확대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온 동네를 휩쓸고 지금 이제 화마가 지나갈 만큼 이제 큰 화재였는데요. 인명 피해가 없었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그 인명 피해 상황은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소방 당국이 추가로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인데요. 이번 화재로 500명 안팎의 주민이 대피를 했고 주택 약 60채가 불에 타서 이제면 62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한파 속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요. 불이 난 것을 보고 몸만 빠져나왔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나 싶다. 큰 불이 나서 다들 혼비백산인 상황인데 설 명절이라고 어디 갈 곳이 있겠느냐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스위스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지자체 등에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피해가 없게 하라 이런 긴급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큰 피해 없이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 명만 산다. 미스터트롯2 드디어 1대1 데스매치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장감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1대1 데스매치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탈락을 해야 하는 그런 규칙 때문에 이 트롯 시리즈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결이기도 하죠. 어제 방송은 이 데스매치의 긴장감이 더해지면서 시청률도 덩달아 상승했는데요. 21.3%의 시청률로 자체 최고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데스매치의 첫 관문, 이 넘치는 흥과 끼로 무장한 하동근 씨와 호소력 짙은 중년의 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은 김용필 씨가 열었는데요.
하동훈 씨는 윤복희의 왜 돌아보 이걸로 애절함이 묻어나는 보컬 실력을 선보였고요. 김용필 씨는 그 김정수의 당신을 선곡을 해서 자신을 지지해준 아내를 향해 정말 드라마 같은 무대를 선사를 했습니다. 현역의 기술과 중년의 연륜이 맞붙은 불꽃 같은 대결, 말이 필요 없죠? 영상으로 보시죠. 회사는 좀 어떻게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1월까지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말의 끈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죠. 본업에 좀 충실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하나요? 마음속에 눈물을 보아야 하나요? 어떤 여자의 수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긴 세월을 보냈지. 그대를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의 가창력이 돋보이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그런데 또 그 마스터들의 투표 결과가 청중을 아주 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팽팽하게 노래로 맞섰던 두 사람, 결과는 무려 15대 0으로 김용필 씨가 몰표를 받으면서 승리한 건데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김용필 씨는 아내가 많이 참고 사는 걸 알게 됐다면서 당신이라는 노래는 반성이 담겨있는 선곡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용필 씨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이 전국 아내들은 물론이고 마스터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게 아닌가 합니다. 김용필 씨의 나이가 40대 후반이죠. 이런 경선, 오디션 경선에서 40대 후반의 인물이 후보가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또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치열했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롯 팬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 빅매치의 주인공 바로 타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차례 맞대결을 펼친 바 있는 재하 씨와 진혜성 씨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준우승을 했던 재하 씨가 우승자였던 진혜성 씨를 지목하면서 이번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강승모의 사랑아를 선보인 재하는 음원을 틀어놓은 듯한 이 군더더기 없는 가창력으로 감탄을 자아냈고요. 심수봉의 비나리를 선보인 진혜성은 매력적인 음색과 구성진 창법으로 왕좌의 품격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서륙전이냐 방어전이냐 손에 땀을 쥐게 한 두 트롯 스타들의 대결 보고 오시겠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 네, 혜성이 형.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내가 미스터 트롯 2에 있는 한은 너는 그 2등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내 사랑 데려가줘요.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어디요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두 사람 모두 현역 가수이고요. 또 나름 팬덤도 두텁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스터들이 아주 나중에 표결하는데 굉장히 난처해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렇죠. 우승자들의 대결을 평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오디션이 아니라 정말 한편의 공연 같았던 이 대결은요. 마스터 투표 결과 11대 4로 진혜성 씨가 승리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재하 씨는요. 진혜성 씨에게 또 1등 하세요 라면서 진심 어린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시청자들을 훈훈하게 만들었죠.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후보들 놓고서 온라인 투표가 매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요. 2주 연속으로 박서진 씨가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구 퍼포먼스로 트롯계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박서진 씨는요. 온라인 투표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제 방송에서는 탈락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박서진 씨와 현역부 A 2조가 함께한 팀 미션 먼저 보시겠습니다.
차갑게 멘탈이 왜못하면 난 통한 수트 밑에 감춰진 말만에 힘사납게 되게 새롭다. 언제나 변함없는 클래식의 가치 이 시대의 멋진 젊은이 다음 추가 합격자는 마지막 추가 합격자인데요. 현역 A2의 박서진. 축하합니다. 현역 A2의 박서진. 네, 박서진 씨는 킹스맨으로 변신해서 우산 댄스와 시원한 가창력을 선보였지만 아쉽게도 올 하트 받는데 실패해서 탈락의 위기에 놓이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 팀 미션의 모든 순서가 종료된 후에 추가 합격하면서 극적으로 부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스터 예심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리틀사이 황민우 군과 10살 신동 황민호 군 형제가 나란히 1대1 데스매치로 진출을 해서 이 트롯 시리즈 처음으로 형제가 함께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본선 1차전 진의 주인공은 샛별부 진욱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스터 예심 진을 차지했던 대학부 박지현에 이어서 뉴페이스 진욱이 호명되면서 과연 제2의 임영웅은 누가 될지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수연 PD, 김수연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을 대표해서 개묘년 한 해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설 명절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